먼 동이 드는 소리. 구양근. 1. 잃어버린 진국을 찾아서. 날씨는 흐린 듯 안개 낀 듯 망망한 진국의 평야마을에 일군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한 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알 수 없는 문자의 뜻을 모르겠다는 듯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누군가의 해설을 바라는 눈치이다. 술빈부 화주의 이도하자 마을에 사는 22세의 서비수 총각도 있고 나이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다. 서비수 총각은 키가 훤칠하고 건장한 체구에 감기가 있어 보이는 믿음직한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청년이다. 기회에 도착한 같은 마을의 16세의 청난 낭자도 무리에 끼어서 역시 궁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꾼지발을 딛고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다가 서비수 총각과 얼굴이 마주치자 온통 홍당무가 된다. 청라녀는 서비수를 연모하고 있었나 보다. 얼른 뒤로 빠져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청라녀는 술빈부의 화주, 익주, 건주의 삼주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벌써 입소문을 타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술빈부 옆의 정의부에서도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앵두 같은 입술에 붓으로 그린 듯한 나비 눈썹, 맑고 검은 눈동자, 전개가 깃든 눈빛에 애수에 젖은 듯한 잘 짜여진 얼굴 모양, 나긋나긋한 허리춤에 우리낭창 걸쳐 입은 비단 치마, 그러면서도 그른 일에는 양보할 것 같지 않은 강한 여인의 풍모가 얼핏 스쳐 지나간다. 막상 청년여 자신은 자기를 남들이 예찬하고 수군대고 있는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이때 아주 멀리서 들릴랑 말랑 구궁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땅이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방금의 하늘의 소리며 땅의 흔들림을 눈치챈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오늘의 이 궁금한 분위기는 역시 누가 말을 해야 실마리가 풀릴 모양이다. 서비수 청년이 먼저 입을 뗀다. 여기 누가 가림토문을 이해하는 사람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모양인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가림토문은 모르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가림토문을 이해하는 정통 가문의 출신이 없는 표정들이다. 저쪽에 한문으로 된 방도 나붙어 있던데 가볼까요? 이수총각은 한문을 읽을 수 있지? 우리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야기하자 한 아저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 서비스 총각이 가장 앞장서서 그쪽 방문이 나붙어 있는 곳까지 우르르 가고 있다. 서비수가 한문으로 된 방문을 한참 읽고 있자 모두 서비수의 얼굴을 바라본다. 서비수는 다 읽고 나더니 모두를 향하여 설명을 한다. 이 방은 원정대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듣기로는 이런 방이 가림도문과 한문으로 여기저기 나붙어 있고 여러 차례의 원정대가 이미 출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도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빠져나가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간단 말이오? 욱스말가를 거쳐 삐링해협을 건너면 끝없이 드넓은 지역의 땅이 있답니다. 그곳은 기후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야생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곳이어서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소문입니다. 거기도 다 땅의 주인이 있을 것 아니오? 주인이 없답니다. 네? 와, 땅의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에 관종은 일제히 탄성을 바란다. 땅의 주인이 없는 곳도 세상에 있단 말인가.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으로 우리 지역 아주보다 훨씬 넓은 땅이요. 벌써 몇천 년 전의 환국, 배달, 조선 때부터 삐링해협을 건너가서 우리 민족이 살던 곳이에요.
지금은 삐링 해협이 바다로 갈라져서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전에는 육지로 이어져 있었답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 길은 삐링 해협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삐링 해협 밑의 알루산 열도를 타고 건너면 마구 미주 지역의 더 중심부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알루산 열도는 작은 섬들이 아주 지역에서 미주 지역까지 이어져 있는 곳인데 섬과 섬 사이가 그다지 멀지 않아 중간중간에 쉬고 고기도 잡아먹으며 갈 수 있답니다. 서비수 총각은 어떻게 그렇게 소상한 소식을 알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있던 평소에 친하던 박두리 아저씨가 질문을 한다. 저도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합니다. 아버님은 미주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전에 대내상을 하셨던 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비교적 소상한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청나녀가 불쑥 질문을 한다. 그럼 미주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갑자기 옷구슬 굴러가는 듯한 청나녀의 목소리에 놀란 듯 흰 밭꽃이 깜짝 피어났다. 아무래도 처녀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듣고만 있으려니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었나 보다. 청나녀가 말을 하자 다른 사람들은 질문하는 내용보다 청나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즐거운 표정이다. 모두 청나녀 쪽을 바라본다. 미주까지 가는 데는 좋게 반년은 걸리나 보. 그러나 시간은 전혀 일정하지 않습니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원정대라는 이름을 붙였고 단원이 짜여지면 경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또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쿠궁 하는 진동이 울리더니 하늘 높이 화산재가 희미하게 올라간다. 술빈부 사람들은 벌써 저 이상한 굉음과 땅의 진동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이였다. 아직 본격적인 폭발은 아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백두산 상봉의 그 뾰족하던 봉우리는 화산 폭발로 사라진 지 오래고 먹구름은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다. 10세기 전후하여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거의 동시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 먼저 일본 동북지방의 915년 도하다 화산 폭발이 있었고 뒤에 도하다가 백두산을 자극하여 946년 대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강도는 도하다 화산 폭발의 100배에 달했다. 지금 쿠궁하는 소리가 들리고 땅이 울리는 것은 지하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는 심상치 않은 신호로서 큰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였다. 원래 몇만 년 전 백두산 깊은 골에 살던 흑룡이 불칼을 휘두르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전설을 백두산 주위의 진국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백두산의 그 흑룡이 시뻘건 칼을 입에 물고 오랫동안 하늘을 맴돌다 승천한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분명히 큰 변고가 한 번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백두산 폭발은 2800만 년 전 멘틀에 있는 열점에서 갈라져 나온 용암들이 지속적으로 지표면을 뚫으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바레인의 이심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요사에 의하면 진국 사람들의 민심이 멀어지는 이심을 이용하여 거란이 공격하였더니 쉽게 항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심이 바로 백두산이 장기간에 걸친 폭발로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날려오는 화산재와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예고는 참으로 공포 그 자체였다. 미세한 화산재가 태양빛을 산란하면 노른 진 붉은 빛을 띠어 산모들은 그 하늘만 보고도 놀라 낙태를 한 자가 있었다. 뒤에 일어난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의 50배에 달하는 화산이 백두산에서 폭발하였으니 해동성국에서는 폼페이와 같은 문명도시가 중경과 동경, 남경을 포함하여 최소한 50여 개가 매몰되었던 것이다. 이 조짐을 눈치챈 당국에서는 미리서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방면하여 주었다. 진국 사람들이 고려로 망명하기 시작한 것은
산발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냉각 현상을 일으키면서부터이다. 946년 백두산 대폭발 후 약 1000여 년 만에 인도네시아 탐브라 화산이 1815년 폭발하였다. 탐브라 화산 폭발이야말로 실은 지구상의 최대 화산 폭발이 되어 반경 103제곱킬로미터의 엄청난 화산 분출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탐브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터진 화산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국가적 피해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도하다 화산 폭발은 편서풍을 타는 일본 기후 때문에 태평양과 미주 쪽으로 재가 날아가고 조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백두산에서 폭발한 황의 배출량은 탐브라보다 많았으며 백두산의 화산재는 14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두텁고 긴 띠를 형성한 화산재가 북반구에 6년간이나 머물면서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의 온도를 낮추었다. 폭발 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와 빙하가 녹아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면서 반경 100km를 초토화시키며 450km까지 흘러내렸다. 진국의 오경,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15부 중에서 화산재의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은 상경과 몇몇 부에 지나지 않았다. 상경 이외에도 수도로 사용한 곳은 동경과 중경이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으로 상경만한 곳이 없었다. 상경 이외의 사경은 작은 폭발인데도 신압으로 쌓인 화산재가 1m에서 10m에 이르렀다.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사방은 화쇄류가 최소한 50km를 핥히고 지나갔다. 화쇄류는 섭씨 800도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태우고 앗아간다. 수도 상경만은 다행히 거리가 멀고 편서풍을 타고 날아간 먼지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국가 전체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상경이 성하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 백두산의 나라.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 당나라에 끌려가 있던 대조영은 말가르의 걸사비우 무리와 함께 고구려의 민을 이끌고 동쪽으로 탈출하고 있었다. 몇 달째 당나라 축전무의 끈질긴 추격을 받으며 쫓기고 있었다. 한 차례 승리를 거둔 당나라는 의기충천하여 천문령을 넘어 대주영 군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대주영은 패한 척하면서 중간 엄지에 복병을 두어 위에서 돌을 굴리고 불덩어리를 굴려서 당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문에 못 이긴 당군은 더 거세게 대주영군을 추격하였다. 대주영은 이번에는 전군이 삼면 혐지를 막고 매복하고 있다가 일제히 공격을 가하였다. 바위덩이 불덩이가 굴러떨어지더니 비오듯 화살이 날아왔고 이어서 전군이 몸을 드러내고 백병전으로 덤벼들었다. 의회의 저항에 부딪힌 당군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당군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쪽 뿐이었기 때문에 그 터진 곳으로 일제히 달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장군, 저기 좀 보십시오. 뭐야? 여기 복병이 있었단 말인가? 장군 피하십시오. 저들이 대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렇군. 놈들을 너무 얕보았던 것이 실수야. 적장이 군사들을 세우고 겨우 살았다고 한숨을 돌리는 사이에 새떼같이 하늘을 뒤덮은 화살이 당군을 향하여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쪽 뒤인 그곳에 대주영과 걸사비우는 계획적으로 가장 정예한 복병을 묻어두었던 것이다. 그까지 도망병쯤이야 하고 해이하게 추격하던 당군은 진국이 바로 전에 당나라 수나라를 물리쳤던 고구려의 후예란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대주영과 걸사비우는 당을 빠져나오면서 맨 먼저 그들의 주 무기고를 털어 제고의 쓸만한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적재된 화살을 거의 전부 가지고 나와버렸다. 당의 추격대가 지리 밀려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분을 삼키며 생존자들만 이끌고 다시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유서지방의 요충지 영주에서는 당의 압제에 시달리던 거란족이 이진충과 순만영의 지도 아래 반란을 일으켜 이 일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1년여에 걸친 반란의 소용돌이에서 고구려 멸망 후
강제로 이 지역에 이주해 살던 고구려 인민과 말갈족들이 대주영과 걸사비의 지도를 받은 것이었다. 이를 막아보려는 당군과의 전투에서 걸사비유가 죽자 대주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을 거느리고 당군의 추격을 물리치면서 동만주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698년 당시 게르부의 옛 땅으로 일컬어지던 지린성 두나현 육정산 근처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 진국이라 칭했다. 그리하여 고구려 옛 땅의 진국을 북국으로 하고 신라를 남국으로 하는 한민족의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해모수가 창업한 북부여 182년간을 지나 고주몽의 고구려 705년간, 대중상의 후고구려 259년간을 이어 대주영의 대진국이 탄생한다. 대진국은 북사만시대, 부여, 옥저, 번안, 발해의 북쪽 해북 등 여러 나라를 합병하여 거대한 해동성국을 이루었다. 당시 인구 100만여 명에 달하던 진국은 가운데의 백두산을 기점으로 다시 조선의 뿌리를 내렸다. 영토는 고구려의 1.5배나 되었으며 수의 통일신라보다 3, 4배나 되었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대진국은 황제 칭호를 썼으며 나중에 일본과 중국과 교류하며 고도의 문명국으로 성장하였다. 일본과 교역할 때는 스스로 고구려의 후예라는 뜻으로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진국은 거대한 국토를 소유하였으나 흑룡강 일대의 흑수말갈은 오히려 당과 친하고 진국에 흡수되기를 거부하였다. 이래 무왕제가 동생 대문예를 시켜 흑수말갈을 정벌하려 하였으나 대문예가 반대함으로 뜻을 바꾸었다. 그런데 대문예는 무왕제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물론 호환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당나라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 그를 돌려보내라는 무왕제의 요구를 당현종은 내가 그를 남쪽에 귀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환을 거부하였다. 대주영의 두 아들 대무예와 대문예는 성격이 너무나 달랐다. 형 대무예 무왕제는 투철한 진국인으로 주체사상이 강했으나 동생 문예는 나약하고 국가 간이 뚜렷하지 않았다. 우한중에 728년 4월 당나라에 가있던 무왕제의 아들 대두리행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진국 제1순위 황희 계승자가 사망하자 진국은 혼란에 빠지고 황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 당나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문예를 발해왕으로 임명하여 진국을 길들이려 하였다. 이를 한 무왕제는 선제 공격을 하여야겠다는 결단을 내려 압록강으로 군대를 이동시킨다. 압록강과 그 지류인 포석하가 만나는 곳이 박작구였다. 이곳 박작구에 집결한 진군은 장군 장문유를 시켜 당 정벌을 명하였다. 장문유는 압록강 하류를 따라 황해도로 진격하여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진국은 건국한 지 3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전통에는 고구려 수군이 전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등주는 당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임과 동시에 무역과 군사의 거점이었다. 수당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도 등주에서 병선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만약 다시 진국을 공략한다면 또다시 등주에서 출발할 것이 분명했다. 때문에 진국에서는 선제 공격을 하여 등주 수군을 무력화시켜 놓아야 당의 야욕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다. 등주 공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자사 위준이 진군에 의하여 죽게 되고 그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당현종은 진스란과 판양을 시켜 신라군과 함께 진국을 협공하게 하였다. 당현종은 신라 선덕왕의 벼슬까지 눕혀주며 10만 군으로 당군을 도와 협공하게 하였다. 신라는 나름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와 서먹해진 관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신라군의 장수는 김일순의 손자 김윤중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쪽으로부터 북진하던 신라군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으니 그것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였다. 신라군은
동상에 걸려 쓰러지고 동사한 자가 절반에 이르게 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회군하고 말았다. 당현종은 이번에는 발해 도벌군 사령관으로 대문예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낙양에서 정벌 준비를 하던 대문예는 천진교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된다. 무왕제가 보낸 자객이었던 것이다. 무왕제는 대문예의 암살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중원을 직접 치기 위하여 선두주의로 마도산을 공격한다. 마도산은 만리장성이 바로 코앞인지라 당나라는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당군은 수적으로도 진군에 미치지 못하였다. 절체절명에 이른 당은 급히 돌로 400리의 장벽을 쌓아 필사적으로 방어함으로 겨우 마도산을 지켜낸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대당 정벌에서 무왕제는 자칭 세계 최강이라던 당나라를 2차례나 선제 공격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에 진국은 수도를 상경해서 평야지대인 준경으로 옮겨 국가적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때부터 진국은 당에 굴복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무왕제는 당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대 무왕제는 제2 18년 만인 737년에 사망하고 아들 대흠무가 왕위를 잇는다. 진당전쟁은 우리가 중국을 선제 공격한 첫 사례를 남겼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그러던 진국이 백두산 폭발로 허망하게 기울어진 것은 15대 대인선 황제 때였다. 중국에서는 진국 또는 대진국이란 이름을 써주기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발해라는 엉뚱한 바다 이름을 사용하는 짓을 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구의 혈자리인 조선을 정식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는 소국 근성을 드러냈다. 공자도 자기 스승의 나라 조선을 욕거구이, 구이에서 살고 싶다고 하여 조선이라 하지 않고 구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쓴다. 물론 여기서 이는 누가 보아도 조선을 가리킨 말이다. 큰 활 쏘는 동쪽 성인의 나라라는 뜻이다. 구이는 구려, 고려, 고리, 구리, 구리, 고구려, 코리아라고 불리우던 한국의 텃자리이다. 그들은 또는 발조선이라고 하여 구조선의 사만 통치 시대에 하북, 산동, 강소, 절강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던 번조선의 번과 비슷한 발음, 발을 따와서 쓰기도 하였다. 또는 우리를 예족, 맥족 또는 예맥족이라 하여 더러울 예자에 사나운 짐승 이름 맥자를 써서 조선민족을 하대하려 애쓴다. 물론 조선에서도 중국을 서국 또는 서토인, 서쪽 오랑캐 정도로 보고 지구의 중심이 조선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중국인을 대놈, 떼놈 또는 떼놈이라고 불렀고 진화, 짱키벌레라고도 하고 뒤에는 돼지꿀이라고도 하여 조선이 문화적으로 선진국임을 자처하였다. 중국이 청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만주족 황제나 귀족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춰 누차이, 즉 노비나 노예라고 편칭했다. 일본인들이 중국 한족들에게 청나라 노예라는 의미를 지닌 청국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본인들은 청국노의 중국어 발음인 칭궈누가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아 일본어식으로 잘못 발음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칭궈누가 칭궈누로 바뀌었고 나중엔 짱꼬루로 변했다. 지금 이 단어는 일본 속어로 돈, 엽전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자주 입에 담는 짱꼴라는 바로 일본인들이 부르던 짱꼬루에서 온 것이다. 중국의 왕들은 고래로 자기의 족보는 동방천자의 나라 조선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자기 동네라 하여 천자의 기운은 동쪽 조선에서 온다고 긍지를 품고 있었다. 그러한 당당한 대진국이 결국 서쪽 오랑캐 당나라가 아니고 북쪽 오랑캐 거란에 의하여 멸망되고 만다. 916년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일한 야유라 보기는
중원으로의 진출에 앞서 배후를 위협할 수 있는 진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진국은 925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1월 초에 걸친 거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맞아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1월 14일 수도가 함락됨으로써 멸망한다. 거란은 진국을 차지하고 진국의 이름을 동란국이라고 바꾸었다. 그리고 동란국의 높은 벼슬자리는 거의 옛 진국 사람을 그대로 등용했다. 거란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며 회의책을 쓴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진국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 거란을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거란의 칸, 야유라보기는 진국을 점령한 지 1년 만에 죽고 이후 왕이 된 야율덕왕은 거란의 이름을 요라고 바꾼다. 요는 동란국의 수도를 요양으로 옮기면서 상경성을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상경성 주변에 살던 진국 사람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모두 요양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대진과의 전투에서 유동성을 점령한 거란의 15만 군은 대진 제2의 도시인 부여부 공략에 나선다. 대진은 3만의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막아보려 하였으나 또다시 패배한다. 약체를 알아챈 거란 족장 야유라보기는 기마부대를 앞세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진국의 수도 상경성으로 곧장 쳐들어간다. 부여부에서 상경성까지의 거리가 700km 이상인데 단 6일 만에 도착하였으니 거의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말과 다름없다. 고구려가 망한 지 30여 년 만에 지린성 동무성에 도읍을 정했던 대진국은 마지막 황제 대인선이 소복을 입고 나와 항복을 하던 해가 926년이다. 백두산 대분출은 그로부터 20년 후인 946년이다. 대폭발이 있기 전에 대진국 백성들은 벌써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어느 땐가는 더 큰 폭발이 있으리라는 것을 모두 짐작하고 있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산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에 라하르라는 화산홍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화산재가 물과 섞여 밀도가 큰 탕류가 되어 흘러내리며 집채만한 돌덩이도 가볍게 하루로 쓸어내린다. 라하르는 분화가 끝난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쓸고 매몰시키기에 좋겠다. 모세는 유대인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지만 대진국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큰 그랜드 엑소도스의 대탈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100만 대진국 인구 중에서 고려로 들어온 인구가 10만 명쯤 된다. 대진국 유민들은 12세기 초까지 200여 년간 곳곳에서 활동했으며 상당수는 1117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고려에 망명한다. 그리고 거란으로 강제 이주 또는 흡수되어 간 인구가 50만 명쯤 된다. 그 나머지 40만 명쯤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바로 베링 해협을 넘고 알류산 열도를 건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건너가 알래스카에서부터 칠레 남단까지 퍼지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이룬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6,000여 년 전 현생 인류에서 분화된 북방계 몽골리아는 주로 큰 포유류를 사냥하며 점차 북쪽으로 거주지를 확대해 나갔다.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가 바다로 가로막혔지만 마지막 등하기였던 당시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가량 낮아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때 북방계 몽골리안이 걸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것이다. 현생 인류에 대한 유전학 연구를 통해 북동아시아인, 즉 북방계 몽골리안이 아메리카 대륙 토착민의 기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벌써 대진국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아메리카를 차지하고 살아가던 주인이었다. 대진국이 멸망한 것은 926년인데 여진이 그 자리에 금나라를 세운 것이 1115년이다. 그 사이의 공간이 약 200년, 189년이 되는데
이 기간은 화산재가 풍화하여 땅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류가 쇠퇴하자 여진 완안부의 아굴타가 봉기했었는데 아굴타는 진국인들을 회유하여 여진에 편입시키려 했다. 유의 착취와 폭정에 시달린 진국인들은 그간 여진인들과의 적대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굴타의 제의를 받아들여 아굴타가 유를 무너뜨리고 금을 세우는 데에 적극 협조했다. 드디어 금나라에 의해 유는 멸망당하였고 대진인들은 금나라에 편입된다. 여진의 후예들 한국인은 1636년에 또다시 그 자리에 청나라를 세워 중국의 심장부를 손에 넣고 중국을 통치한다. 3. 안류산 열도를 건너라. 방을 내걸었던 사람은 솔비무 사람이 아니고 옆 정의부의 사람이었다. 정의부의 대강록은 황실대시 집안의 발촌이 되는 사람으로 백두산 폭발이 있기 전에는 그 위세가 당당하였다. 그러나 백두산 폭발로 민심이 떠나간 이후 진국 사람들은 권력이나 부귀영화에 별 관심이 없어졌다. 대강록 자신이 세상사의 회의를 느꼈고 드디어 그가 주동이 되어 북쪽으로 신천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번 원정대는 솔빈부와 정의부가 섞인 인원이지만 정의부가 약간 많았고 총인원은 87명이었다. 다행히 건장한 남자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가난아이를 가진 사람은 오직 정의부의 수지라 여인의 가족 하나뿐이고 다른 가정은 아이들도 모두 걸어갈 수 있는 나이였다. 이들 원정대는 어린이, 노인을 제외하고 모두 등에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큰 짐을 짊어졌다. 이들은 북으로 방향을 틀어 행군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흑수말가를 지나 캄차카반도 동해안의 안류산 열도가 마주 보이는 지점까지 도착하였다. 캄차카반도라는 이름은 우리말이 변형된 것이다. 캄차카반도 일대에는 우리 민족으로 추정되는 기략족, 에벤키족, 코리악족, 축지족 등이 살고 있었다. 캄차카라는 말은 깜짝한 놀라운 땅을 말하는데 진국에서는 한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까지 맞이하는데 더 북쪽인 이곳은 상상외로 영하 5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히 깜짝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안류산 열도의 안류산은 섬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시베리아 축지반도에서 축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시베리아 거주민의 동방언어 계통이다. 축지반도는 캄차카반도를 포함한 상부 알래스카 건너편의 넓은 러시아의 반도이다. 축지는 원래 축지라는 고리족의 언어가 변형된 것이다. 고리족은 신시배달국에서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까지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던 민족이다. 훗날 러시아 코사크족들이 가죽을 구하기 위하여 사냥을 갔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축지, 주부, 차부, 잡어, 주어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코사크인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던 이름이 축지 또는 축지가 되었다. 고조선의 제47대 고열가단군이 단군 조선을 패문하고 산으로 들어가자 해모수가 부여를 여는데 해모수는 고시 단군의 종실이고 고리국 출신이며 고리국은 해모수의 고향으로 선조의 나라였다. 중국인은 고리국을 일부러 집고 말라 죽을 고자를 써서 고리국이라 하였으며 동쪽 오랑캐라는 의미로 동호라고도 했다. 해모수의 고리국은 단군 조선의 고려 국가 같은 나라로 고구려라고도 한다. 그래서 해모수의 북부여를 고구려라고도 했는데 구리, 구려, 코리라고도 했다. 고리국은 요서지역
시라무렌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던 맥족의 나라였다. 이 유역은 한국 문화의 뿌리가 된 고대 홍산 문화 혹은 유화 문명이라고도 한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라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보다 2천년 앞선 문화이다. 홍산 문화가 번창하던 곳이고 배달국 제14대 자오지환웅의 나라가 있던 곳이다. 자오지환웅은 서투의 공손 헌원과 10년에 걸쳐 73전 73승을 거쳐 헌원을 무릎 꿇이고 항복을 받아 제후로 삼았다. 자오지환웅은 갈로산, 옹호산에서 구리를 채굴하여 청동기로 무장하고 쌓아 넓힌 땅을 청구국이라 하였다. 그러나 교활한 황제는 거짓 굴복하고 다시 반성함으로 74회째 그들이 본거지인 탕록을 징벌하러 갔다가 애석하게 전사하는데 진아이는 자오지환웅이 하도 무서워서 다시 살아날까봐 시체를 5방에 나누어 매장하였으며 자기들은 은밀히 전쟁의 신으로 숭배하였다. 중국인들은 자오지환웅이라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쳤으니 나중에는 자오지환웅을 도깨비탈로 그려 집 앞에 걸어두면 귀신도 얼씬 못한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그 후 단군조선 때 유럽인들은 우리 혈통의 훈족 아틸라가 무서워 드라큘라로 형상화하였고 울던 아이도 드라큘라가 나타났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것과 흡사하다. 그때 유럽은 아틸라에 의하여 서로마까지 무너졌고 다시 우리의 혈통인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자 서양인의 황새 공포가 조성되었다. 하여튼 축지인들은 1만 7천여 년 전에 해안 루트에서 얼음이 사라지자 미주 쪽을 향해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때는 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또는 간단한 도강으로 미주 지역까지 갈 수 있었다. 또 먹잇감으로 스텔러 바다소 등 동식물이 풍부해서 부지런히만 움직이면 이주민들이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었다. 7,500여 년 전부터는 이들 시베리아 고리족 몽골리안들은 베링 해협이나 알류산 열도에 드문드문 거주지를 이루며 일시적으로 살기도 하고 미주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알류산 열도에는 300여 개의 섬이 캄차카 반도에서 알래스카 남단까지 구부정한 그물달 형태를 이루며 이어져 있다. 대표적인 섬만도 쿠만도르스키의 제도, 이런 이름들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다. 4개섬, 프리빌로프 제도 5개섬, 렛 제도 13개섬, 앤드리에노프 제도 77개섬, 폭스 제도 51개섬 등이다. 기온은 가장 춥다는 1월의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이니 가장 덥다는 8월이 9도쯤이기 때문에 기후상으로 베링 해협보다는 알류산 열도편이 호조권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쿠만도르스키의 제도에는 왼쪽에 베링섬이 있고 오른쪽이 메드니 섬이 있었다. 일단 전 대원이 베링섬까지 가는 것이 첫 관문이었다. 벌써 캄차카 반도에 머무르는 사이에 정읍위에서 온 30대 중반의 청년 기일사의 발상으로 굵은 밧줄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었다. 기일사는 진국에서 평화스럽던 시절 상씨름판에서 장사가 되어 황소를 따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명이 장사였다. 정월 대보름날 정읍의 넓은 빈터에서는 둥그렇게 두꺼운 모래를 깔아놓고 씨름판을 벌렸다. 정읍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 나와 이 흥겨운 씨름을 구경하기 위하여 발 디딜 자리가 없이 모래원을 둘러쌌다. 아이들이 뒤에 있으면 발견한 사람이 선심을 베풀어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서 앉게 했다. 뒤에 선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이군 꾼지발하고 넘겨다 보았으며 더 잘 보이는 곳이 없나 사람의 장벽을 맴돌며 자리를 찾았다. 드디어 첫 애기판 씨름이 벌어졌을 때는 씨름판이 온통 웃음판이 됐다. 서로 자기 집 애기가 이기기를 바라며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와서 나 여기 있다고 아이를 안심시켰다. 애기는 자기 부모를 한번 뒤돌아보고 마음 든든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하여 삿발을 잡고 늘어졌으나 상대방이 힘껏 누르며 돌리자 그만 주저앉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때면 예외 없이 터지는 웃음소리가 다무락 무너지는 소리 마냥 들판을 울렸다. 다음 총각판이 벌어졌을 때는 제법 큰 아이들이 나와 힘을 겨루기 때문에 나이 찬 딸을 둔 부모들은 저 총각이 누구네 자녀인가 물어 알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은 제법 장래 무인감이라고도 점치기도 하였다. 마지막 상씨름판이 벌어질 때는 사전에 투우소 같은 거대한 황소를 끌고 나와 씨름판을 3바퀴나 돌고 인파를 뚫고 다시 나가 씨름판 곁 말뚝에 메어든다. 상씨름판이 결승전까지 가기까지는 모두가 손에 땀을 쥐었다. 드디어 장사가 탄생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자기 집 경사가 되는 양 훌쩍훌쩍대며 환호를 해댔다. 씨름판 곁에 메어든 황소를 끌고 인파를 해치고 다시 모래판 안으로 들어오면 그날의 장사는 황소를 받아 꽃두레를 잡고 씨름판을 몇 바퀴 돈다. 모두가 그날의 경사스러운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다. 그 소를 끌고 마을로 접어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 나와 환영해주고 막걸리판이 벌어지고 흥겨운 한판 줌사이가 벌어졌다. 여러분, 제가 저 섬까지 헤엄쳐가서 밧줄을 묶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밧줄을 잡고 조심해서 섬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소? 염려 없습니다. 저는 사냥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저런 것 좀 문제도 아닙니다. 허허허. 기울사의 말에 대강록이 약간 걱정 섞인 질문을 하였으나 기울사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모두 든든한 마음을 가졌다. 말이 끝나자 기울사는 이쪽 바위에 묶여진 밧줄 뭉치를 어깨에 메고 마치 이전에 많이 해본 솜씨인 것처럼 바닷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고 기가 넘는 지점에서는 몇 번 헤엄을 치고 다시 걷기를 하여 베링섬가의 튼튼한 어느 나무 밑동에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대원들은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자신이 선 듯하였고 그래도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은 불안한 무서움기가 사려 있었다. 맨 먼저 서비수 총각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 질렀다. 자, 모두 건넙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넙시다. 저희 식구가 먼저 가겠습니다. 서비스 총각의 소리를 듣고 그의 뒤에 바짝 선 사람은 청라녀였다. 청라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이 그의 뒤에 붙어섰다. 그 뒤에는 서비스의 부모님과 서비스의 누나, 서비순이 줄을 선다. 나머지는 일단 저 두 가족이 무사히 건너가나 보자. 그러면 우리도 출발하리라 하고 관망하고 있는 추세였다. 두 가족이 서비스 총각의 선도하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건너편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건너오라는 기일사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서비수, 청라녀 두 가족은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신성한 임무라도 든 것처럼 용기를 내서 베링섬을 향하여 나아간다. 한참을 가다가 청라녀가 아!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줄을 잡고 뒤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서비수는 얼른 줄을 타고 내려가 청라녀의 허리를 안고 다시 베링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때 서비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다시 손에 넣고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청라녀가 보니 생전 본 적이 없는 어떤 석인상이었다. 검은 현무암에 어떤 무인을 새긴 돌 조각인데 두 손을 가슴에 나란히 올려놓은 것이 얼핏 불상과도 같았다. 강 이쪽에서는 모두 그들 두 가족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 두 가정이 섬 쪽에 완전히 도착하여 옷을 털고 물을 짜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청라녀가 서비스에게 물었다. 방금 그 돌상은 뭐예요? 아, 이거 아버님께서 친구인 대내상한테서 선물로 받은 건데 아버님께서 그것을 다시 나에게 준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건데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재수 좋으라고 지니라는 행운석 같은 거예요. 어느 때 몽골 사신이 우리 진국에 왔는데 그 사신이 사석에서 아버님의 친구인 데니상에게 이런 행운석 2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데니상께서 하나를 당신이 가지시고 하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버님께 드렸답니다. 서비수와 청나녀 가족이 무사히 건너편 섬에 도착한 것을 본 나머지 대원들은 서서히 움직여 다음 차례에 줄을 선다. 드디어 대원 전원이 베링섬에 무사히 도착했다. 줄을 마지막에 섰던 대강록은 캄차카 반도 쪽 큰 돌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 허리에 묶고 건너오는 것이 황가의 핏줄답게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대원이 베링섬에 도착하였고 섬의 크기를 가늠하여 보건대 제주도만한 크기는 되는 섬 싶었다. 일단 백두산 폭발제의 화마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그들은 바닷가를 따라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대원들 사이에서 걷던 박도리 아저씨가 소리질렀다. 잠깐만요! 하면서 앞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모두는 일제히 소리를 죽이고 앞을 바라보았다. 앞에는 생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스텔러 바다소 5-6마리가 한가로이 해조류를 뜯고 있었다. 생긴 것은 바다 표범처럼 생겼는데 지느러미로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바다소였다. 모두는 너기른 사람처럼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스텔러 바다소는 사람에는 별 관심도 없다는 듯 하던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 박도리 아저씨가 서서히 스텔러 바다소 쪽으로 걸어갔다.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오자 그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물속으로 서서히 움직이더니 바닷물에 몸을 담근다. 큰 덩치에 비해 머리가 아주 작았고 귓구멍은 완두콩만 했지만 귀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소리는 아주 잘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윗입술이 크고 넓었으며 위아래 입술 모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이빨이 없어 턱과 입 천장에 있는 평평한 2개의 뼈로 문지르듯 갈아먹었으며 입술 사이에 있는 하얗고 두꺼운 빽빽한 털 안쪽에 먹이를 저장하는 듯 했다. 얕은 바다에 떠서 가는 스텔러 바다소의 두꺼운 등가죽은 오래된 떡갈나무 껍질 같았다. 스텔러 바다소는 마침 얕은 바닷가에서만 살고 있는 동물이었다. 박도리 아저씨는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듯 기쁜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 물소 1마리만 잡으면 우리 전 대원이 열흘 동안은 포식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저 물소를 잡는단 말입니까?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물소는 사람을 보고 빨리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얕은 바닷가에서만 살고 있는 동물인 듯 하네요. 멀리 가지 않지 않아요? 이제부터 작살과 낚시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섬 안에서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섬이 아주 크고 물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연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는 박도리 아저씨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표정이 밝아졌으며 어쩌면 미주 지역까지 별탈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생겼다. 쿠만도르스키의 제도 전체가 낮은 바다에 떠있는 섬들이었다. 땅 전체가 돌기한 평상처럼 되어 있고 그중 일부가 수면 위로 떠서 섬을 이루고 있었다. 수면이 낮을 때는 벌에서 많은 먹거리를 잡을 수 있었고 바다 부분도 깊이가 아주 낮았다. 그래서 낮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스텔러 바다소가 흔하고 동식물이 풍부했다. 대원들이 바닷가만 따라 걷다가 어느 조그만 언덕 사이길을 향하여 들어가자 웬걸 이번에는 강아지같이 작은 북극 여우가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가까운 거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 아무런 무늬도 없이 푸른색 나는 검은 털만 난 것이 북극곰하고도 닮았으나 덩치가 워낙 작고 몸놀림이 빠른 것으로 보아 곰이라기보다는 여우가 분명했다. 더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새 울음소리도 들린다. 가지를 쳐다보니 작은 비둘기만한 긴 발톱 몇 새가 떼지어 날아와 앉았다가 날아간다. 이곳의 북극 여우는 안류산 열도에서만 번식하는 동물이고 긴 발톱 몇 새는 진국에서 생활할 때도 많이 보던 새이다. 새는 이렇게 먼 곳도
자유자재로 왕래하나 보다. 대강록은 대원들이 베링섬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며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른쪽 메드니 섬까지 가기 위한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다면 알류산 열도 전체를 생활하며 건널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서비스 총각의 의견은 약간 달랐다. 아직도 미주 대륙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난관이 있을 터인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발짝이라도 미주 지역에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여기에 스텔라 물소나 북극 여우, 긴 발톱 몇 새가 있으면 다음의 메드니 섬에도 있을 것이 분명하니 일단은 메드니 섬까지 가보자는 것이었다. 이 의견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보고 있는데 또 청라녀가 서비스의 의견에 찬동을 표하고 나선다. 찬동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여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첫 섬에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내친 김에 다음 섬까지 가보지요. 라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일단 다음 섬까지 가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찬동을 표시한 사람은 솔빈부 화주의 이도하자 마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드는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좀 큰 소리로 토론하기도 했다. 그러다 좋습니다 하고 찬동을 표시하고 나선 사람은 박돌이 아저씨였다. 이에 정의부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일단 중요한 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이 뒤로 대륙까지는 이곳과 환경이 비슷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모두는 찬동하는 눈치이고 마음 든든해하였다. 이들을 믿고 가면 다른 여정이 별탈 없이 성공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이다.